톰 크루즈나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도 달의 땅을 다 사뒀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우주의 노른자 땅은 과연 어딜까? 우주를 향한 범우주적 질문들, 스페이스 스몰톡, 스스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스톡은 스페이스 스몰토크라는 이름처럼 가볍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이 우주와 과학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 지흥배님.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하나가 눈에 불을 켜고 스카우트한 우주법 인재 안영신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미국 우주법학 전문 박사 안영신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화인 만큼 아주 신박하고 또 참신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우주법인데요. 안영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우주법을 전공하셨는지, 그리고 하나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별 보는 거를 좋아했는데요. 네. 어쩌다 보니까 법학을 전공하게 돼가지고 네. 제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접목하다 보니까 항공법을 하다가 네. 이제 우주법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우주법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화나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제가 계세요? 하는 일은 저는 준법지원실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사체 관련해가지고 협력업체들 관련해서 계약서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요. 보험 관련된 부분도 보고 있고 우주학 관련된, 그러니까 발사체 하나가 나오기까지 그 전 과정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 너무 좋은 것이 이게 지금 이 산업이 커가는 그 모든 과정을 A to Z 다 볼 수 있는 이 과정이 너무 좋아요. 덕업일치를 이뤘다. 이를 통해서. 우주법이라는 게 뭔가요? 쉽게 좀 얘기. 우주법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다 핸드폰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인공위성이 없으면은 이게 사용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인공위성이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우리 자동차도 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올라가 있는 게 아니, 이게 다 법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우주법이거든요. 네. 크게는 국제우주법, 또 국내 우주법이 그쵸, 또 다 그쵸. 있어요. 요걸 다 규율하는 것이 우주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존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일상생활 없으니까. 그럼요. 네. 근데 없으면 큰일 나요. 우주먼지님께서는 우주법 이런 건 들어보셨나요? 저도 뭐 물론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법에 대해서 완전 무지하지만 우주라는 영역에 대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젠 인간의 영역으로 우주가 들어오고 있는 시기인 만큼 그렇죠.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과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2025년 2월 19일자에 이 폴란드의 한 가정집에서 네. 이 뒷마당으로 뭔가 우주에서 뭔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운석은 아니고 이 로켓의 잔해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요즘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6월에 미국 플로리다 한 가정집에서도 우주 쓰레기가 집으로 떨어져서 지붕에 구멍이 뚫린 사례도 있고요. 결국 내 민간이 피해를 본 거, 나의 이제 개인 그런 사유지가 피해를 본 거니까 분명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2024년 6월 사례 같은 경우도 나사에 소송을 걸었다고 하거든요. 네. 네, 이런 일들이 결국 나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먼저 이제 안배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우리 집에 또는 우리 가족 집에 이런 우주 쓰레기나 뭐 이제 위성 잔해물이나 또는 운석이 떨어지면 과연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2월 19일 날 폴란드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발사일은 캘리포니아에서 2월 1일 날 발사를 한 거예요. 그게 2단이 이렇게 돌다가 원래는 안전하게 태평양에 떨어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모종의 이유로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궤도를 돌다가 19일 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동유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냥 한 군데 똑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일단 폴란드 4개 지역 전역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 창고가 있었는데 뒷마당에 네. 창고도 무너지고 그 옆에 있는 전신주도 무너지고 창고 안에 기계가 많았어요. 기계도 다 망가지고 아이고.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물적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물적 피해를 또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변호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경찰서나 소방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뭐가 떨어졌으니까 네. 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조사를 하죠. 네. 1차적으로. 그러면은 보통은 그 나라의 우주항공청, 그러니까 여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주국이 있어요. 우주국에서 먼저 조사를 했어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요거는 스페이스X의 펠컨 9이다. 2단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우리 거 맞다. 굉장히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확인 과정을 거치는 거고 네. 우리 국제 조약에 따르면은 네. 요거는 그 국가 발사국이 책임을 지도록 1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배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그 국내 관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내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폴란드의 그 피해를 받은 뒷마당 그 창고 피해받은 국민이 미국 국내 법원에 스페이스X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나요? 저는 이제 저 같으면 네. 미국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이건 네. 꿀팁입니다. 네. 미국이 원래 소송의 사상의 천국이잖아요. 왕국이죠. 네. 예. 미국이 또 위자료나 이런 것이 또 크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만약에 미국 변호사다. 네. 그럼 폴란드 가서 그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히려 그렇게 해야 같은 하는 소송을 것이- 걸어도 그럼요, 많은 그럼요, 돈을 받을 수 그럼요. 있다. 국가 간의 외교는 네. 여러 가지 걸린 것들이 많아서 외교적으로 뭐 정치, 경제 이런 거 고려할 게 많으니까 또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예, 그럼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성은 더 많이 발사할 거고 그럼요. 그리고 이런 예. 소행성들이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서는 뭐 YR4라던가 뭐 아포피스라던가 네네네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럼 이런 우주 쓰레기든 운석이든 결국 우주에서 떨어지는 건데 이 운석과 우주 쓰레기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운석하면 또 저는 뭐 유성이나 별똥별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게 차이가 있나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운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건 그냥 자연물이죠. 그리고 네.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주 궤도에 올렸으나 어떤 모종의 사연으로 다시 지상으로 추락하는 거, 이제 그것들을 보통 우주 쓰레기라고 하고, 사실은 우주 쓰레기가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일단 많이 올리지도 않았었고, 그쵸. 네. 또 애초에 지구 면적의 70%가 바다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바다에 떨어집니다. 또 사실 대륙이라 하더라도 인구 밀집 지역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나 러시아 동토 그런 넓은 황야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설령 떨어지더라도 딱히 피해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딱히 법적으로 이끌을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스타링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네. 저 우주 쓰레기가 특히나 정말 자연 운석보다 더 많아질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최근에 그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이 있는데 네. 그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추세라면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지구에 떨어지는 자연 운석의 총 질량보다 인위적으로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의 총 질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특히 이 스타링크가 말 나온 김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우주 쓰레기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목적 자체가 지상에 음영 지역 없이 네. 모든 전 지구적인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인터넷의 세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들 개개의 고도는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신호를 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낮을수록 전자기파 도달하는 거리가 짧아지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당연히 고도가 낮아지면 한 대의 인공위성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의 면적은 좁아집니다. 그러면 음영 지역 없이 모든 지구인들에게 인터넷을 제공하려면 당연히 그만큼 인공위성의 수는 많아져야 돼요. 그럼 일단 발사 횟수가 늘어나겠죠. 네. 게다가 고도가 애초에 낮기 때문에 더 지구 대기권에 의한 마찰과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인공위성의 수명도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러면 계속 빈 자리가 생길 거고 그 빈 자리를 또 메꾸기 위해서 또 추가로 로켓을 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타링크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애초에 태생적으로 우주 쓰레기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진짜 우리가 어떤 신기술을 만들어서 우주 쓰레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 한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거고, 지금은 사실 지금 폴란드의 사례처럼 약간 해외 토픽 정도의 네, 맞아요. 우스꽝스러운 네. 이야기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제 계속해서 많은 발사체가 올라가고 또 미션이 끝난 쓰레기가 계속 떠돌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네. 이젠 진짜
새똥 맞는 것처럼 그냥 일상 속에서 운이 안 좋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점점 빈번해질 테니까 결국 우리는 이런 우주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주 관련 변호사로서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그 국제우주법상 네. 그 책임협약상 이제 발사국이 책임을 진다고 진다. 먼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또 국내에도 우주법이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 우주 손해배상 책임법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우주법이 있어요? 우주법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사실 우주법을 되게 예전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네. 2007년에 제정돼서 2008년부터 시행된 우주 손해배상법이 있습니다. 오. 거기 보면은 일단 우주 물체 발사하는 사람들은 네. 그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곧 한도 금액이 있어요. 얼마인가요? 2천억 원입니다. 우와. 그만큼은 일단 보험에 보장이 가입을 준다. 해서 네. 무조건 보장을 해주고 음. 근데 우주 사고가 발생하면 그보다 크게 배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국회 의결을 거쳐서 그 넘는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부가 보상해주는 거. 네 그렇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2천억 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나요? 미국은 이 기준이 6천억 원입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보험 시장이 지금 현재 세계 보험 시장이 한 번 커버가 가능한 그 금액이 네. 6천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넘길 수도 있죠. 그리고 한 번 크게 사고가 나면은 네. 보험회사가 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고 안 나는 걸 최대한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코스모스 954호가 있었어요. 그 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 핵 연료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캐나다에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방사능이 유출이 됐습니다. 아. 그거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었거든요. 이때 캐나다가 책임 협약에 따라서 좀 손해배상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구소련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81년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그 원래 청구했던 것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아. 우리 돈으로 이제 약 30억 정도로 해서 협의를 했고 아. 결국 책임 협약 자체를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그냥 외교적으로 서로 이제 예, 뭐 그렇게 사달라 해결을 이러면서 이제 네, 그렇게 그래서 이게 그렇게 깎고 해서 해결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예. 이제 우주 발사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점점 대형화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이즈가 작을 땐 뭐 떨어뜨려도 다 타버려서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마 그 우주법 쪽에서도 요즘 되게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030년쯤에 네. 공식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도 폐기할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지금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뭐 비유적으로 축구장 2개 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잘 조절해서 최대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없도록 그 포인트 니모라고 하는 그 남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모든 대륙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바다에 수장시킬 계획이긴 하지만 아마 그 과정에서 파편들이 뜯겨져 날아가고 일부는 예상치 못한 그 민가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형 쓰레기들이 추락을 하게 되면서 네. 점점 재산적인 피해도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들어요. 바다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괜찮다는데 가다가 지나가는 돌고래가 맞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우주 비행사들이나 우주 관계자분들이 하는 거. 일단 최대 관심사는 네. 어쨌든 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미 오래 전부터 포인트 니모는 그 우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애용하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재밌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한 몇십 년 더 우주 역사가 흘러가면 네. 아마 이제 포인트 니모라고 하는 그 해저 바닥엔 인류가 남긴 우주 탐사의 그렇죠. 역사의 흔적들이 그대로 묻혀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유물을 캐는 일종의 그 우주 고고학 그렇겠네요. 같은 분야가 진짜로, 성행할 네.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우리 선조들이 이런 탐사를 했었구나 이제 이런 거를 해석하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손해배상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사실 손해배상을 하려면 네. 명확하게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이제 특정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우주 발사라는 이벤트 자체가 드물다 보니까 네. 가끔 파편이 떨어져도 최근 언제 발사가 있었는지 누가 이런 걸 쐈는지 조사하면 금방금방 특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우주 발사가 빈번해지기 시작을 하고 네. 막
이상한 쇠 조각이 떨어지면 이게 누구의 로켓에서 나온 건지 네. 특정짓기가 되게 어려워질 맞아요. 것 같거든요. 오면서 또 다 타버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도 가끔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뭐 트럭 같은 대형 차에서 맞아요. 못 같은 게 튀어나와서 피해를 입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그 못이 어떤 트럭의 부품이었는지 특정을 못 지어서 그냥 맞아요. 개인 보험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아마 우주에서도 똑같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대책 같은 게 혹시 고민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아직까지 그 단계로까지는 못 갔고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2년쯤 전에 이제 호주 해안가에 막 뭐가 이렇게 밀려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밝혀보니까 한 5년쯤 전에 인도 발사체의 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밝혀져요. 5년 전 것까지도. 네네네. 지금은 밝혀지는 상황이어서 이제 다 해결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중에 그렇게 흔해지고 하면은 못 밝히는 고속도로 상황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국제 그 책임 협약에 따르면은 일단은 지구상에 이제 그 우주물체가 떨어져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는 거는 절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요. 과실을 일단 안 따져요. 무조건. 그렇게 해서 일단 누구 건지만 밝혀지면은 책임은 물을 수 있게 100대 0, 해놨거든요. 100대 0이네요, 네네네. 무조건. 그렇게 100대 0 맞아요. 네, 100대 0. 네. 과실 안 따져요. 지구에 예. 있는 사람들이 과실을 할 게 딱히 없기도 하고요. 네, 하긴,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렇게 일단 해결하고 지금까지는 밝혀지기는 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너무 사례가 빈번해지면은 여기저기서 소송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뭐 예. 아예 나라별로 그냥 뭐 어디는 빨간 우주선만 빨간색만 쓸 수 있다. 누구는 파란색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면 예. 좋을 것 같죠? 네네. 네, 들으셨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좀 궁금한 게 운석이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이나 네. 내 사유지에 떨어졌다. 네. 그러면은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나? 네. 사실 운석은 흔히 이제 대중 매체에서 좀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처럼 맞아요. 여겨지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뭐 떨어져가지고 개인이 네. 소장했다가 막 국가랑 이렇게 뭐 싸운 기억이 나는데. 네. 보통 운석은 사실 그러니까 운석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 다르거든요. 보통 달 정도가 좀 비싸고 네. 화성 운석은 진짜 비싸요. 근데 대부분 떨어지는 운석은 흔한 소행성 조각들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비싸봤자 뭐 몇십만 원 정도일 때도 있어서 많이 기대하시는 만큼 로또가 되지는 못해요. 제 생각에는 주우면 그거는 일단 발견한 사람이 충분히 소유권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쁜 돌멩이 수석처럼 네. 집에 전시를 해도 되고 그렇죠. 뭐 위험한 물질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보통은 이제 국가연구기관에서 구매해서 연구를 하고자 할 테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협의, 법적인 논쟁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죠. 위험하진 않을 거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주에서 오니까 뭔가 우주 방사선이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 뭔가 외계에 무슨 미생물 이런 게 묻어 있거나 뭐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진짜 위험하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가 좀 떨어졌을 때 아싸 내 거 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브리즈라든가 이런 거 뿌려야 되는지 아니면 소독용 알코올 젤을 좀 발라야 그럼요. 되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운석은 대부분 원래의 성질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권을 통과해서 떨어질 때 매우 높은 온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암석이나 화학적인 성질이 대부분 변질되어 버려요. 아마 설령 거기에 뭐 외계 박테리아가 살고 있었다 한들 네. 버티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탐사선을 소행성에 보내서 샘플을 채취해서 잘 포장한 다음에 그거를 지구에 갖고 오는 이제 네. 그런 방식의 미션을 하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딱 캡슐이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까보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공 챔버에 모셔두고 최대한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한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과학적인 목적에서 이 지구의 물질로 이 샘플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격리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지금도 조그만한 모래알 만한 미소 운석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두렵다고 우리가 막 방호복 입고 다니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적인 또
법을 전공하신 변호사님께 네. 안변님께 얘기 듣고 싶어요. 운석이 만약에 내 사유지에 떨어졌다. 네. 진짜 내 거 해도 되는지. 아, 요거는 우주먼지님께서 상당히 그 좋은 법률적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로스쿨 가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법엔 공부는 충분히 하셨어요? 네, 이제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르면 네. 무주물의 귀속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무슨 기술이?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물질? 네. 네, 어떤 주인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할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거 너무 그렇다면은 좋은데요? 이제 밖에서 떨어진 거면 네.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우주로 놀러 갔을 때 네. 바깥쪽에 있는 모든 천체나 이런 자원들은 주인이 없으니까 먼저 가져오면 주인 아닌가요? 그것도 참 상당히 재밌는 생각인데요. 네. 요게 지금 국제우주법 안에 조약들 중에서 그런 유사한 것들을 규정한 조약이 또 있어요. 아. 자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거는 해석상 논란이 있는 그 조항도 있고 네. 또 아닌 것도 있고 또 가입이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어서 이게 좀 학설 대립도 있고 아주 복잡한 게 있는데 또 감각이 좋으신 로스쿨 가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다 그렇게 끌어당기시면 안 되시고 논문 나올 정도의 중요한 네, 내용이다. 아주 큰 쟁점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적절한 비율일진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집 앞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줍는다고 해서 네. 딱히 제약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네. 만약에 예쁜 어디 해안가에 가서 내가 몽돌을 하나 주워 온다라고 네. 하면 그땐 또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아, 맞아. 해안가가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자연보호지역. 지방자치 네.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네. 이런 걸 다 따져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린벨트인지 뭐 네, 자연보호인지. 자연보호 그 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네. 뭐 이런 거 다 따져 감각이 있으신데요.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로스쿨 한번 도전해보는 네. 것으로. 추가로 또 제가 궁금한 게 탐 크루즈나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도 달의 땅을 다 사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진짜 법적으로 가능한지. 네.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아이돌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한테 선물로 뭐 달 영토를 사서 맞아. 어떤 뭐 네. 증빙 서류를 준다거나 네. 별을 사고 팔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장사하는 그 해외 기업도 있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그 달 영토의 경우에는 루나 엠버시라고 해서 네. 뭐 자칭 이제 달 외교관인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달의 영토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네. 주장하면서 달의 부동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약간 공인중개 네, 약간 근데 물론 실제로 내가 달에 가볼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설령 내가 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내 가서 내 땅 볼 수도 없고 사실 거기서 주는 건 종이 쪼가리 하나 심지어 그것도 어떤 출력된 예쁜 종이라기보다 네. 그냥 일종의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이제 뭐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달을 비롯해서 우주에 있는 여러 천체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국가나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아마 지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역시 또 감각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또 자꾸 끌어오고 싶어요. 우리 우주먼지님을. 네. 우리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르면은 네. 이게 어떤 국가도 그 누구도 우주 또는 그 천체의 소유권을 주권적인 주장을 할 수 할 수 없다고 없구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데니스 호프라는 이 루나 엠버시를 설립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기발한 사업가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소유권 증서를 판매한다는 이 개념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종이라는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사신 분들은 그 종이를 24.99달러에 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예. 600만 명이 넘게 가입했다는데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네. 이제 소를 제기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있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달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은 맞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을 회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을 못 받는 거죠, 애초에. 각하 사유. 치해 관할권이 법권인가?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팔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만약에 30만 원이었으면 안 샀을 그쵸. 거예요. 근데 가격이 기념으로 살 법도 해요. 약간 그 BBQ 치킨 한 마리 정도 그럼요, 느낌이니까. 그럼요. 저도 그래서 재미로 옆에 보면은 달고 뭐 위치도 이렇게 찍어주고 하는데 네. 재미로 살 법도 하거든요. 사셨나요? 저 살까 싶어요. 진짜. 이게 근데 한글판보다 네. 영문판이 더 멋지더라고요. 아, 영문판으로? 그래서 영문판으로 한번 살까 싶어요. 이게 홈페이지도 한글
하늘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영문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영문판이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글씨가 바로 안 들어오니까 그쵸.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데 이게 이제 기념주화라든지 이런 느낌인 거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 예. 그냥 간단하게 약간의 언어 유희를 해보자면 네. 말 그대로 봉이 김선 달이라고 진짜 다르네요. 네,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아까 그 약간 치외법권의 느낌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사실 달 같은 천체대에서 영토 혹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저는 좀 지구로 이 스케일을 내려보면 네. 실제로 마이크로네이션이라고 해서 뭐 이탈리아나 영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네. 영해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는 어떤 무인도 혹은 인공섬을 네. 만들어 놓고 중국에서도 그런 거 하고 그쵸? 있잖아요. 맞죠? 여기 나만의 국가다. 네. 뭐 네. 여권도 있고 화폐도 있다. 네. 그렇게 주장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의 좀 우주 버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또 이제 다 보면은 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뒤늦게나마 네. 인접한 이제 해당 국가에서 관련 또 법을 만들고 네. 그런 마이크로네이션을 주장하지 못하게 좀 저지하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긴 요즘에 또 국제기관들이 많고 이제 나라 간에 이런 협약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규율을 지키면서 자기 땅을 살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주의 노른자 땅은 과연 어딜까? 우리는 뭐 한강뷰라던가 배산임수 이런데 우주에는 뭐 햇빛 잘 드는 거는 오히려 이 태양풍 자외선 맞아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우주의 노른자 땅은 뭐 하나 꼽는다면 뭐 먼 미래겠지만 글쎄요, 천문학적으로 본다면 현재 아르테미스 미션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달의 남극과 북극 지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달은 대기권도 없고 강한 자기장도 없어서 태양빛을 받으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네. 그 달의 남극과 북극에 크레이터가 약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살짝 움푹 들어가 있는 크레이터는 항상 태양빛이 들지 않는 음영 지역이 되기 때문에 달에서도 아주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영구 동토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얼음이 있을 거다. 그럼 또 식수도 구할 수 있고. 그렇죠. 진짜 배산임수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진 땅 속에서 네. 뭐 생활 용수건 아니면 또 물은 거기서 물을 분해하면 산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또 달에서 출발하는 로켓의 산화제 연료로도 활용할 쓸 수 수가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의 남극, 그러니까 지구에선 되게 재밌게도 남극이 오히려 사람이 별로 살고 싶어하지 않는 네. 비선호 지역이었지만 네. 달의 경우에는 오히려 달의 남극과 북극이 노른자 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배님께서 뭐 저는 생각? 개인적으로 천문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거든요. 네. 없는데 남극이 땡겨요, 그냥. 왠지 좋을 것 같고. 네, 처음 이 우주법 얘기를 들었을 때 단어를 들었을 때 좀 막막하고 무슨 법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자원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 운석 나라도 한 대 맞으면 이거 보험 청구할 수 있을까? 이거 실비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욱 기발하고 흥미로운 얘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두 분과 함께 구독자분들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주에서 발생한 첫 번째 형사 사건이었는데요. 지구의 명령을 거부했던 사례가 화성에서 그럼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화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손을 과연 낳을 수 있을까? 번식행위를